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안을 휘젓고 다니는 이름난 오입쟁이 풍기는 투전판에서도 얼굴이 팔려있는 유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투전판이란 투전판은 죄 돌아다니며 패도를 만져댄 통에 풍기의 손끝은 마치 달아해진 활처럼 휘어져 있었지요. 밤을 새며 패도를 만지고 투전판에서 구르며 잃고 따기를 반복하다 어느덧 먼동이 터오고 새벽 달기 우렁찬 울음을 뽑으면 그제서야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투전판을 빠져나와 간질간질한 하초를 들썩이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몸담고 있던 투전판의 밤, 흥건한 술 냄새와 땀 냄새 사이로 번들거리는 엽전꾸러미 위에서 춤추던 손가락은 새벽이 되어서는 곱고 매끄러운 살결 위를 더듬는 것이었지요. 집에는 버젓이 아리답고 조신한 아내를 두고 있는 풍기였으나 그 고약한 버릇이 어디 쉽게 고쳐지는 것이던가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개차반으로 지내던 이 풍기가 또다시 위험한 관계에 발을 들이고는 아찔한 맛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바로 투전판에서 호영호재하며 어울렸던 노름꾼인 만택의 아내와 눈이 맞은 것이었어요. 풍기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여기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옷 같은 목덜미에 가느다란 손목에 감겨있는 은팔찌,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타인의 아내, 풍기에게는 그것이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기에 눈빛이 그리 흐리멍텅하시오. 우리 서방 한창 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하오. 어허,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오늘은 좀 괜찮은 날이었소이다. 그리하여 이리 옷비녀도 하나 선물로 가져오지 않았소이까? 참으로 내가 정신이 빠진 여편네지. 누가 보면 내 신세야말로 기이하기 짝이 없다. 손가락질할게요. 노름질에 빠진 서방 꼬라지가 보기 싫다 하여 또 다른 노름꾼을 안방에 들이다니 원. 호롱불이 꺼진 실내에서 가볍게 눈을 흘기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 그녀의 숨결은 짙고 달콤하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름꾼 만택이 들락날락하던 안방답게 투전판의 역한 냄새와 섞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잔향이 숨어 있었지요. 그것이 풍기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벼랑 끝의 아찔한 춤, 한 번의 실수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연극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자극을 향해서만 뛰고 있던 풍기의 심장은 만택의 아내가 벗어던진 속옷을 보자 멈출 수 없다며 또 한 번의 뜀박질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풍기의 이 위험한 이중생활은 그야말로 외줄타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른 저녁 투전판에 들러 내부를 한번 슥 돌아본 풍기가 하품을 하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거니 만택이 놈이 없구나. 텅 빈 노름판 위에 흩어진 패드를 무심히 내려다보며 눈을 굴리던 풍기는 제일 큰 판에 만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판에서 노름을 시작했고 반대로 만택이 노름에 심취하여 판을 들쑤시고 있으면 그 즉시 만택의 집으로 달려가서는 만택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아내 허리띠에 걸쳐져 있는 고쟁이 끈을 무장해제시키는 일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택이 한창 판에 빠져 있어 무아지경인 것을 확인한 풍기가 그의 집으로 향했지요. 장독대의 삭은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초가 앞에서 발을 멈춘 풍기는 익숙한 손길로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는 풍기의 눈에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가 비추는 듯 싶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부터 딱 그쪽 같았소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되오. 슬슬 서방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댁내 서방이 돌아오기는 무슨. 제일 큰 판에서 정신을 놓고 패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길인데 어찌 그러시오? 자,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진득하니 제대로 놀아봅시다. 어휴, 아니 된다 하여도 이러시오. 이러다 정말 들키면 절단난단 말이오.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외치는 만택의 처는 마치 밤의 숲속에 피어나 있는 새하얀 꽃잎처럼 어쩐지 섬뜩할 정도로 색을 뿜어내는 형세였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극받은 풍기는 천천히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을 참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옷구름에 손을 가져다 대었지요. 자, 그리 눈썹을 찡그리고 있으니 내 더욱 불끈하여 참을 수가 없지란소. 그러지 마시고 이리 좀 돌아서 보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만택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였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들어선 만택의 발소리에 풍기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만택의 처가 재빨리 일어나 풍기를 어둠 속의 벽장 안으로 구기듯 밀어넣었습니다. 풍기는 벌거벗은 꼴로 어둠 속 벽장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있었어요. 좁고 갑갑한 공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었지요. 이윽고 벌컥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택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풍기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요. 벽장 바닥에 닿아 있는 그의 몸은 마치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갈피를 잃고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몰골로 만택에게 들킨다면 그의 소뚜껑 같은 손에 얻어맞아 이승을 하직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벽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들이 풍기의 심장을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만택의 거친 숨소리와 만택의 처가 고성을 내며 흐느끼는 소리, 그것들은 풍기의 정신을 짓누르는 망치의 소리처럼 쾅쾅 풍기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지요. 꼼짝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인생이 이리도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으면 조금은 제대로 살아보는 거였는데.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그때 바깥에서는 뜻밖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방을 나서는 만택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에 절어있는 보폭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벽장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풍기가 망연자실하게 굳어있으려는데 벽장의 문이 열리며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만택의 처가 눈앞에 보였지요. 그것 보시오, 내 뭐라 하였소. 오늘은 느낌이 좋지 않다 하지 않았습니까? 들킨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오. 그저 판돈이 부족하여 내 은비녀를 가져갈 요량으로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그제야 풍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풍기는 오입의 생각도 접은 채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돌아갔지요.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꿰찬 덕에 한량처럼 먹고 놀아도 다행히 배는 골치 않는 팔자였으나 오입과 노름으로 오랜 기간 다진 풍기의 삶은 그리 부러운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바탕 낭패를 볼 뻔한 위험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갑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풍기는 산자락의 험한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발걸음이 꽤나 무거웠어요. 풍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마치 끊어진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객사하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게다. 어찌 이리 벼랑 끝에 매달린 기분으로 하루하루 기약 없이 추락하기만 하겠는가. 풍기는 어쩌면 벽장 안에서 쪼그린 채 알몸으로 부들부들 떨었던 그 경험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안에 한숨을 내쉰 풍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용하다는 점쟁이인 수룡골의 마소경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마소경은 장안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주역을 통달하여 사람의 앞날을 기가 막히게 잘 마친다는 풍문이 대단했지요. 그 유명세에 한양서부터 마소경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골목을 가득 메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소경은 그렇게 들어오는 복채를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골목 아래 대로변에 그럴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어 전보는 장소를 새 집으로 옮긴 터였지요. 내 여기서 마소경의 고견을 들어본 뒤 내 인생의 새 출발을 꿈꿔보리다. 마소경의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골목길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들 저마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풍기의 차례가 되어 집 안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집 안의 모습은 밖과는 달리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모습을 드러낸 마소경은 예상과는 달리 평온한 표정으로 풍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소경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몹시도 신기했지요. 네, 내가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점쟁이 양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미 알고 있소이다. 턱 보니 그대는 노름판을 기웃대는 오입쟁이시구려. 아, 아니 어찌하셨소? 점쟁이가 그것도 모르면 남의 팔자에 입을 얹으며 밥이나 먹고 살겠소이까? 첫인상부터 엄청난 신뢰감을 뿜어내는 마소경의 위엄에 풍기는 훈장 앞에 학동마냥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걸어온 삶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마소경은 조용히 풍기의 이야기를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거 지금처럼 질질 끌고 가다가는 서슬 시퍼런 낫에 그 목이 날아갈 팔자요. 목이 말이오? 마소경이 차분하게 일갈하자 풍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끊겠다 작심한 것은 하늘이 준 기회와도 같소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입상대인 그 여자 목숨도 풍전등화와 다를 바가 없구만 그래. 노름이야, 뭐 어찌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오만 이 시간 이후로는 오입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운이 좋아 목이 날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혀를 빼물고 쓰러질 팔자라 이 말이여. 그것이 참말이란 말입니까? 아, 알겠소이다. 내 당장 모든 것을 관두겠소. 잘 생각하셨소이다. 자고로 꼬리는 길면 무조건 밟히게 되어 있소이다. 풍기는 마소경의 점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목이 달아난다니 제 아무리 짜릿함을 쫓아온 인생이라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풍기가 복채를 건네고 일어서려는 그 찰나 문간에서 마소경의 아내가 점심상을 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순간 풍기의 몸은 묘한 열기와 황홀감에 달아올라 버렸어요. 말라붙은 듯한 마소경의 볼품없는 몰골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녀였기 때문이지요. 젊고 싱그럽고 매혹적이기까지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방금 전까지 굳은 결심을 하며 일어섰던 풍기의 마음속 빗장을 그 즉시 박살내버렸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진 묵직한 돌멩이 덕에 세찬 물결을 내며 퍼져나가는 파문 마냥 작심삼일도 아닌 작심삼초의 불청객이 되어 풍기를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대체 신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저 볼품없는 마소경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인가? 풍기는 그 의문에 사로잡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헌데 풍기의 눈길을 알아차린 마소경의 아내 역시 낌새가 남달랐어요. 허우대가 멀쩡한 풍기의 시선이 싫지만은 않다는 듯 눈을 흘기며 야릇한 새끼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방님, 식사부터 하신 다음 손님 받으셔요. 던지듯 한마디를 뱉으며 풍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기이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외려 풍기의 시선을 오랫동안 즐기며 담아두는 듯한
교태로움마저 들어 있었어요. 풍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억누르기 위해 다짐했던 제 속의 욕망이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폭발할 듯 했지요. 마소경의 색시는 풍기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차분하게 점심상을 방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숨길 수 없는 매력이 흘러나왔습니다. 걸음에 맞춰 살짝 흔들리는 허리와 둔부, 그 모든 광경은 풍기의 뇌리와 정신을 강렬하게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이미 마소경의 정계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저 멀리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풍기는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지요. 결국 마소경의 점집을 나온 풍기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소경의 색시가 점심상을 이고 수령골 골목길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고 또한 매혹적인 곡선으로 흔들리는 둔부 역시 풍기의 가슴을 아찔하게 옥죄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살림집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풍기는 그녀의 뒤를 따라 바짝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한 손으로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머리에 인 점심상을 잡았지요. 소리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눈빛을 오해했다면 이 즉시 나는 뒤돌아 나가겠소.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나를 바라보셨다면 천천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돼요. 뒤는 나에게 맡기시고 말이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마소경 색시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향기는 풍기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입이 막힌 색시는 몸부림을 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로의 소경에게 시집와 재미라고는 맛보지 못했던 색시 역시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모든 것을 허하겠다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대문을 잠그고 문간에 선 채 풍기는 그녀의 속치마를 걷어 올리고 고쟁이를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개과천선의 결심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리하여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싱글벙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살림집에서 내려오던 풍기는 이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해 보았으나 때는 늦었지요. 용하기로 이름 높은 점쟁이의 아내와 오입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점쟁이의 말대로 하늘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풍기는 마소경의 점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으잉, 아니, 왜 또 오시었어? 아직도 뭐 물어볼 것이 남은 게요? 대문을 들어서며 나타난 풍기의 재등장에 마소경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풍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선생, 네 뭐 하나만 더 물어보려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기, 아, 물어보시오. 뭔데 그러시오? 그러니깐 그것이 제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한 일을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되겠습니까? 풍기의 말에 또다시 진중히 사주를 짚어보던 마소경. 헌데 일순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고함을 빼액 지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아까 내게 점을 볼 때까지만 하여도 당신과 그 짓을 저지른 여편네의 남편은 여기와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거늘 지금은 웬일인지 잠깐 사이에 그 본서방이 바로 이 근처에 있다고 맥이 짚히는구만. 당신, 그자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서둘러 도망치는 것이 좋겠소.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말 그대로 용하디 용한 점쟁이 마소경의 말에 풍기는 뒷덜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지요. 아까 전 점을 볼 때는 만택에 처와 버린 일에 대해 물은 것이었으나 지금 점을 본 것은 바로 마소경의 처와 버린 일에 대해 물은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마소경의 재주가 그것이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까지 알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지요. 아, 알겠소. 고맙소이다.
선생, 부디 잘 계시오. 풍기는 마소경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채를 집어던지다시피 치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 36개를 놓았습니다. 헐레벌떡 쉬지도 않고 걸어 집으로 돌아온 풍기는 구안이 두려웠던 나머지 그리도 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오입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자의와 타의가 섞인 마음가짐으로 본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풍기. 허나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날 이후로 풍기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으니 때는 한낮 풍기네 고을에서 빨래터로 삶고 있던 우물가였습니다. 풍기의 아내 교실은 우물가에만 가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어요. 어휴, 나는 참말로 우리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나만 봤다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치마를 걷어 올리려더니 말이야. 산청댁의 곰살 맞은 웃음소리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 곡천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씨구, 이 여편네야. 그 정도는 여사지. 나는 말이요? 어제 낮에 부엌에서 연기에 코를 막고 밥을 푸고 있는데 글쎄, 신랑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제 바지춤을 내리고 달려들지 뭐겠어? 한 손에는 밥주걱을 든 채로 또 다른 손엔 밥그릇을 든 채로 어쩌지도 못하고 그만 꼼짝없이 당했지 뭐여. 두 사람의 설레발에 모여있던 여인네들 모두가 까르르 빨랫방망이를 내려놓고는 배꼽 빠지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교실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실이 잔뜩 부하가 치밀어 있는데 눈치 없이 한 안악이 교실 곁으로 다가와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댁 서방 아재랑은 어떤데 이리 말이 없수. 아재가 가끔이라도 안 하는 저요. 그러자 교실이 여유로운 미소를 품은 채 빙긋이 돌아보고는 답했지요. 우리 여편네들 금슬자랑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 넘기겠다만 나는 오히려 그런 안팎으로 토끼 새끼들인 서방과의 장난에 이리들 자랑이랍시고 떠드는 꼴이 너무도 우습다 이 말씀이여. 자네들 부엌에서고 안방에서고 그저 파르르 한번 떨다가는 제풀에 나가 떨어지잖아. 온우의 정, 이 깊은 맛이라는 것을 댁들은 모를 것이야.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조곤조곤 밟아내리는 교실의 말에 우물가에 모여있던 여인네들은 연신 헛기침만 뱉어냈습니다. 곧 우물가 모든 여편네들의 입이 조용하게 닫혀버렸지요. 그렇게 서방과의 금슬을 자랑하던 그네들에게 한 방 먹인 교실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 생각하자니 참으로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이목구비 뛰어난 신랑 풍기한테 시집가는 날만 하더라도 그저 모두가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건만 막상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란 작자는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야금야금 팔아먹고 허구한 날 투전판과 여염집을 들락날락하며 노름과 오입에만 혼을 쏟는 통에 제대로 된 합판 한번 치러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이구 내 팔자야 정말. 게다가 얼마 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루 일과처럼 해오던 투전판 발길조차 깔끔하게 끊어버리고는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책 나부랭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가돌 때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서방이 저리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음에도 아내인 자신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교실의 애간장을 더욱 태우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별채의 사랑방에 기거하며 참모가 하루세끼 날라주는 밥상만 야금야금 비우고 있었습니다. 달이 훤히 뜬 밤이 되어도 교실이 기거하는 안방에는 건너올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어요. 어떤 때는 사나흘 동안 한 집에 있는 신랑의 얼굴조차 한번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한 터울로 안아주는 신용이라도 하더니만 어디 점쟁이인지 뭔지를 만나고 온 다음부터는 아예 본체만 채였지요. 그렇다고 하여 교실이 문제가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처녀 시절도 고을에서 소문난 조신한 미인이었고 지금 역시도 그때의 미색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은 단아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져다 준 곱고도 부드러운 육덕이 무르익어 층기가 온몸에서 풍기고 있을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투전판을 싸돌아다니며 헛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가 더 나았구먼. 없어서 안 하는 것과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교실의 한숨 소리가 달밤의 담장을 넘어 하늘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을마다 방문하여 이것저것을 선보이던 박물 장수가 교실의 고을까지 찾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님께서 혹하실 물건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 한번 천천히 구경이나 해보시죠. 박물고리짝을 열어놓고 거울이며 놀이개, 팔찌 등등 아녀자들이 혹할 물건들을 질비하게 펼쳐 보인 박물 장수가 제 흥에 겨운 가락을 뽑으며 교실의 혼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던 교실은 고리짝 안쪽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아니, 이 주머니는 무엇이오? 비단 주머니를 덥석 집어 올리며 교실이 물었습니다. 잉? 어허, 마님. 그것은 마님과는 인연이 없는 물건이라 이 말씀입죠. 그것은 외로운 밤을 이겨내지 못하는 과부들이나 찾는 물건입니다. 박물 장수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교실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다 말고 소리쳤지요. 어머머, 이것이 무엇야 대체? 교실의 얼굴이 금세 새빨개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무로 갈고 닦아 만든 남근 형상의 목신이었으니까요. 저 이복에 내 이것을 사겠네. 대신 이것은 다른 집에는 꼭 비밀로 해주시게. 예? 아니, 이것을 사신단 말이십니까요? 교실이 그 물건을 싸자 박물 장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물론 저야 물건을 팔면야 그만입니다마는 어찌 긴 말은 필요 없고 내 넉넉히 줄 터이니 비밀 엄수나 부탁하겠네. 교실은 박물 장수의 의아한 시선을 온몸으로 견디며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동시에 어쩐지 측은지심을 품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지요. 목신을 쥔 손에 선 힘줄이 그녀의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물 장수가 돌아간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마른 뺨을 스치자 교실은 결국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흐르고 말았어요. 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박물 장수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뇌리에서 잊히지를 않는구나. 아마도 제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편네라 생각했을 테지. 내 차라리 이런 집안이 아닌 힘이라도 튼실한 농사꾼한테나 시집을 갈 것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울분을 사기며 뒤척이던 교실은 이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짐했지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써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의 혼인 생활은 끝장이 나고 말게야. 그렇게 이튿날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마자 교실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분주하게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정성스레 몸을 씻은 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굴에 차분하게 분을 바르고 머리카락에 동백기름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엔 대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치장을 마친 교실은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방으로 들어섰지요. 그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부인, 이 시간에 사랑방에는 어인일로. 풍기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교실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어찌 그리 곱게 단장을 하셨소이까? 평소와는 사뭇 다른 교실의 아리따운 모습에 풍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참으로 짓궂으십니다. 오늘따라라니요.
저는 늘 오늘처럼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던 게지요. 허니 오늘만큼은 소첩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교실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렇게 그녀가 풍기 곁으로 다가서 술상을 올린 뒤 술 한 잔을 따라 풍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잔소리 한 번 없었던 착하디 착한 아내였기에 내심 풍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간은 바깥으로 놔두느라 아내의 자색을 신경 쓰지 못했고 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점쟁이 마소경을 찾아서는 그의 젊은 색시와 그 집까지 버린 전적이 있으니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던 풍기는 어쩐지 면목이 서지 않아 제 부인을 품지 못한 것이었어요. 새삼 단장한 아내의 모습을 마주한 풍기는 아내의 자색이 이리도 고왔었나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 풍기가 연거푸 석 잔의 술을 비워낸 뒤 술상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천천히 촛불을 불어 끄고 교실의 옷구름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 아내를 품에 안고 일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세상에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풍기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도 풍기의 분신은 제 몸을 일으켜 세울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서방의 손길을 받은 교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풍기의 품속에 파고들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풍기의 분신은 오히려 점점 더 그 기세가 쪼그라들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이나 씨름하던 풍기는 결국 털썩 주저앉으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참으로 내 부인께는 면목이 없소. 도무지 이리도 말을 듣지 않는 연유를 모르겠소이다. 고개 숙인 풍기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교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기회인데 자신을 품에 안은 서방이 이런 꼬락서니를 보이다니요. 교실은 자존심이 박살나 으깨지는 기분이 들었으나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아닙니다. 일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간 소첩이 서방님의 몸보신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탓으로 사료됩니다. 그저 저만 단단히 믿어보셔요. 어찌되었거나 돌같이 보던 자신을 품에 안기는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여긴 교실은 그 이튿날부터 더욱 기세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돌며 십전대 보탕을 구해와 다렸고 산삼이며 사양이며 몸에 좋다 하는 것을 모조리 구해다 풍기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도 풍기의 분신은 그 고개를 들어 올릴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점점 지쳐만 가던 교실은 결국 수룡골의 이름 높은 점쟁이인 마소경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소경 앞에 선 교실이 한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으며 한탄했지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소경이 손을 들어 사주를 짚어보고는 길게 한숨을 뿜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의 그 사주가 어째 낯설지가 않은 사주로구만. 헌데 말입니다. 이보시오. 부부간의 금슬을 높일 방법은 있으나 이것이 독이 되는 수가 있겠소이다.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독이라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 죽은 것을 살려놓는 방법은 있겠으나 그리하면 또한 살아있던 것이 죽는 수가 생기겠다 이 말씀이지요. 뜬구름을 잡는 소리를 늘어놓는 마소경의 점괘에 교실은 눈썹을 찌푸리며 품속에 안고 있던 묵직한 전대를 꺼내 마소경 앞에 던져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한이 쌓여 당장에 죽을 판이오 지금. 가타부타 마시고 나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방법이나 좀 일러주시구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남편을 두고 내가 아주 생과부가 따로 없다 이 말이오.
마소경은 손을 뻗어 교실이 던져놓은 전대를 더듬더듬 만져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소경이 씩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하시다면 네 알려드리지요. 조만간에 마님을 찾아올 귀인, 아니 귀인이라 볼 수는 없겠고 아무튼 손님이 찾아올 것이요. 그 손님이 마님에게 필요한 것을 쥐고 있겠구먼. 아마도 그자에게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이요? 예, 그렇습지요. 그리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교실이 고개를 갸웃하며 반신반의의 태도를 보이자 마소경이 근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나 마님, 그 뒤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책임지지 않겠소이다. 그럼 살펴가시오. 그렇게 마소경에게 점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교실은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마소경이 말한 손님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일전의 박물 장수가 다시 교실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물 장수는 박물고리 짝을 내려놓자마자 교실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님,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야말로 마님께서 혹하실 만한 물건이 있습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 목신을 사실 때 제가 이미 짐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박물 장수는 품속에서 슥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들어 보였어요. 자, 이 환약으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 재물포를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아주 어렵게 구한 물건으로 삼지구엽초, 즉 음양곽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요. 십전대보탕도 살려주지 못하는 것을 요놈은 살려준다지 뭡니까? 교실의 두 눈이 빠르게 커졌고 그녀는 곧 점쟁이 마소경의 점괘를 되뇌었습니다. 앞뒤 잴 필요도 없이 자신이 기다리던 손님이 바로 이 박물 장수임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웃돈을 주고 음양곽을 몽땅 구매하였어요. 대망의 그날 저녁 교실의 말을 듣고 음양곽 한 움큼을 털어넣은 풍기는 그야말로 단단한 돌덩어리로 변해버린 제 분신을 내려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몇 차례나 이어진 합판은 교실을 거의 실신시킬 지경에 이르렀지요. 교실은 행복의 겨운가락을 잔뜩 뿜어내며 이제서야 온우의 참맛에 눈을 뜨게 되었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음양곽을 이용한 합판의 밤을 장렬하게 불태웠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밤 어느새 마지막 한 줌이 남은 음양곽을 입안에 털어넣은 풍기는 또 한 번 교실을 기절시키고 나서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다며 교실의 목덜미에 고개를 푹 파묻었지요. 서방님, 어찌 괜찮으십니까? 허나 풍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쟁이 마소경의 말대로 혀를 길게 빼물고 그는 그렇게 교실에 의해서 복상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두드려 맞은 교실 역시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 풍기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으면 살아있던 것이 죽는다는 점괘가 이런 뜻인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지요. 그날 밤 깊게 무르익어가던 밤하늘은 그렇게 교실의 대성통곡으로 잔뜩 채워져만 갔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의 한 한적한 고을에 일찍이 서당 친구였던 오생원과 허초 씨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기묘하게 대척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일찌감치 서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을 포기하고 장삿길로 우회하여 바닥부터 시작해 종국에는 차곡차곡 알차게 부를 획득하고 비로소 떵떵거리는 알부자가 되어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허나 반대로 허초 씨는 예전부터 한결같이 책을 곁에 두고 열심히 과거에 정진하였으나 연일 낙방을 거듭하는 통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진 선비였습니다. 비록 지금의 사정은 이리 격차가 벌어진 모양새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모습이 제법 차이가 있다 하지만 늘 지금과 같은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던 허초 씨는 서당 시절 훈장과 학동들의 칭찬을 달고 지내던 그야말로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그 성품 또한 올곧고 정의로우니 그의 곁에는 항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인망이 두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생원은 큰 두각을 내지 못해 그저 그런 학동 중 하나로 지낼 뿐이었지요. 소시적부터 특유의 꽁한 성격에 기본적으로 질투와 욕심도 심하여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늘 사람들의 빈축을 사곤 했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도 여유롭지가 못하였으니 서당 학동들의 공공연한 놀림감이 되어 지내고 있었지요. 실력은 모자랐지만 그 욕심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오생원은 어린 마음에 크게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생원은 늘 어진 성심의 허초 씨를 자신의 눈엣가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허초 씨가 크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향한 열등감이 하늘을 찔러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오생원의 그런 마음을 일절 알지 못했던 심성착한 허초 씨는 집안이 어려웠던 오생원을 물심양면 아낌없이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허나 자존심이 대단했던 오생원은 이것마저도 굉장한 치욕으로 다가왔습니다. 허초 씨의 조건 없는 경제적인 원조가 자신의 살림에 도움은 되었으나 허초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열등감만 더 키우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허초 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장성하면 기필코 허초 씨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그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복수를 하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지요. 오생원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는 허초 씨는 그저 그를 깊은 친구로 대했고 언제나 제 곁에 두고 힘을 보태주며 지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흐르게 되었고 학동의 신분을 벗어난 두 사람은 어느덧 무럭무럭 성장하여 각자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오생원은 허초 씨가 마음에 둔 교수에게 먼저 혼담을 보낸 뒤 그녀를 욕보이고 소박 놓는 것으로 허초 씨의 혼삿길을 막아서는 등 금수만도 못한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두 사람의 살림살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서부터 이를 악물고 결심한 것이 있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 않던 오생원은 진작에 장사의 길에 서서 약삭빠른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어두운 돈, 눈먼 돈, 더러운 돈 구분 없이 끌어다 모으며 바닥부터 올라와 차곡차곡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향한 오생원의 집념은 실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는 두 번 다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절로는 돌아가기 싫다는 듯 악착같이 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허초 씨는 중요한 순간의 관문마다 고배를 마시며 초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었지요. 이후로는 그 넉넉하던 갓에마저도 점차 기울어만 갔고 어느새 초시라는 허울뿐인 초라한 감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허초 씨가 그렇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주춤하는 사이 먼 발치에서 그의 소식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던 오생원은 그의 앞에 닥친 불행과 흉사에 날마다 쾌재를 불렀지요. 이거 듣자니 허초시 그놈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에 오를 노자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지?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구먼? 거 아주 꼴 좋다. 오생원은 허초 씨의 몰락이 마치 어릴 적부터 염원해오던 자신의 목표를 이룬 듯 그저 반갑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돈을 잔뜩 풀어 기녀들을 데려온 뒤 연회로에서 흥청망청 뒤섞여 놀며 옷가지들이 흠뻑 젖은 기녀들을 품에 안고 방탕한 노름을 이어가며
삼경을 지새웠지요. 이렇게 장성한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이제 오생원이 허초 씨보다 갖추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후사의 연이 없던 무자식의 자신과는 달리 허초 씨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거두지 못했던 오생원은 여전히 허초 씨를 마음에 두고 명분 없는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지요. 어느 한적한 저녁 나절, 곰방대를 빼물고 마당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던 오생원의 집에 그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허초 씨가 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허초 씨의 방문에 오생원이 눈을 흘기며 귀고만장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우리 초시 어르신께서 이 어인일로 이리 누추한 저 오생원의 거처까지 친히 걸음을 다 주셨누.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그려? 이 같은 오생원의 빈정거림에도 허초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허어 웃으며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생원 이 사람아, 못 보던 사이에 아주 농이 한층 더 심해지셨구먼. 어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는가? 이 대체 얼마 만에 우리가 이리 다시 만나는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리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나누세나. 허초 씨가 푸근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던지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의 얼굴이 대번에 구겨졌습니다. 오생원은 예전부터 허초 씨의 저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신이 기를 쓰고 뱉어내는 모진 소리에도 허초 씨는 마음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호방하고 대범한 성품이 속 좁고 질투 많은 오생원의 속을 더욱 헤집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오생원은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마지못해 하인을 호출하여 술상을 차려오라 역정을 냈습니다. 괜시레 짜증을 받은 하인은 돌아서며 욕지기를 중얼거렸고 한참이 지난 후 부엌대기 하녀 하나가 조촐한 술상을 차려와 두 사람의 앞에 내려놓았지요. 오생원이 미리 하인에게 언질해 놓은 대로 비싸고 좋은 안주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도 조촐한 술상이었습니다. 나물 몇 점이 전부였으나 오생원은 그마저도 허초 씨에게 대접하기 아까워 이를 갈고 있었답니다. 허나 허초 씨는 그런 것일랑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상을 받자마자 기뻐하며 외쳤지요. 어이구, 이거 갑자기 찾아와서 신뢰가 많네. 내 한 상 잘 얻어먹겠네. 인사치레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던 허초 씨가 웃으며 입안 가득 탁배기를 털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오생원이 허초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찾아온 용건이 무엇인가? 자네와 내가 왕래를 끊은 지 제법 된 것으로 아네만 이리 연통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을 보아하니 필경 무슨 부탁을 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내 말이 틀렸는가? 오생원의 물음에 허초 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민하는 표정이 되더니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뭐, 돈?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느닷없이 무슨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인가? 돈이라니? 돈이라는 단어를 들은 오생원의 눈썹이 대번에 지네처럼 꿈틀댔습니다. 그의 표정을 바라본 허초 씨는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말일세. 못난 서방을 둔 죄로 이제는 탓에마저 좋지 않아 기울고 말았다네. 앞으로 남겨질 아들놈과 아내가 걱정되어 매 밤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 당장에 떠오르는 사람이 자네뿐이니 내 염치 불구하고 이리 걸음을 하게 되었지 무엇인가. 우리가 어릴 적 서당 친구로 알고 지낸 정이 얕지는 않으니 어떻게 좀 아니 되겠는가? 어흥, 일 없네 그려. 지금은 나도 사정이 힘든 때일세. 겉으로나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아 터져서 영 실속이 없지 뭐겠는가.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 보이네만. 그것이 다 허상이고 헛개비 아니겠는가. 나도 이래저래 아주 들어갈 곳이 많아서 죽겠다네.
버는 만큼 또 나가야 될 것도 많은 법이니까 말일세. 오생원은 소시적 자신이 허초 씨에게 받았던 도움은 일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허초 씨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는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여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에만 몰두한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중얼거렸지요. 게다가 오생원에게 돈이란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쉽사리 내어줄 리가 만무했지요. 오생원의 매몰찬 대답을 들은 허초 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렇다면 말일세. 내 아들 자네도 알지? 내 아들놈만이라도 자네가 데려다가 장사를 좀 가르쳐 주시게나. 이놈이 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게을러 입신양명의 기틀을 마련하긴 요원해 보이나. 머리는 제법 영특하여 셈 하나만큼은 아주 뒤똥차게 재빠르다네. 허초 씨는 오생원의 곁으로 바짝 붙어 그의 무릎을 잡고는 통사정을 하며 읍했습니다. 아들놈이라. 모든 것이 허초 씨보다 성공했던 자신이 현재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바로 그 아들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오생원의 이마가 크게 실룩이며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오생원은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생각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놈이 있으면 무얼 하나? 가세가 기우러 물려줄 재산 하나 없는 아비가 어디 제대로 된 아비라 부를 수나 있겠어? 안 그래도 아들놈 하나 있는 것으로 유세 떠는 꼬락서니가 아니 꼽던 차에 이것 참 고소하게 되었구만. 말라 비틀어진 나물만 올리라 일러둔 술상에서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불편한 심기를 비추던 오생원이 속으로 빈정거렸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허초 씨는 아들과 관련하여 오생원에게 거들먹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생원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 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윽고 오생원이 술잔을 들어 한 잔 거나하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내 본시 여기저기에서 그런 청탁을 받아오는 것이 여러 해 있는 일이라 이거 영 꺼림칙하긴 한데 말일세. 안 그래도 내 장사수완을 배우겠다고 말이야. 전국 팔도서 값비싼 폐물을 싸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지. 오생원은 잔뜩 배짱을 튕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생원이 언젠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는 허우대가 훤칠하고 매력적인 사내였습니다. 게다가 타고나기를 장사의 힘도 좋아 무거운 짐도 척척 지는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였지요. 자신의 곁에 붙이고 장터를 다니면 안 그래도 견제가 심했던 다른 장돌뱅이 장사꾼들의 불필요한 시비가 붙을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석이에게 무거운 장사짐 보따리를 넘기면 그간 오생원이 손수짐을 이고 다니며 기진맥진 힘을 빼던 고된 경험들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석이에게 넘겨버리면 장사길에 나서며 짊어질 수고스러움도 모두 덜 수 있었지요. 귀찮고 힘이 드는 여러 자비를 천석이에게 다 떠넘기고도 장사 수완을 전수한다는 핑계로 품삯 한 푼 줄 필요조차 없었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 아니었겠어요. 그중 오생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으뜸의 이유는 뭐니 해도 자신이 늘 열등감을 품고 있던 허초 씨의 아들을 자신의 밑에 두고 하인마냥 부릴 수 있다는 짜릿하기 그지없는 승리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보다 더 신명나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었지요. 어린 시절 허초 씨를 보면서 가졌던 그 모든 질투와 자격지심이 한 방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오생원은 큰 선심을 쓰듯 팔짱을 끼고 허초 씨에게 말했답니다. 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일부터 천석이를 우리 집으로 보내보시게. 내 자네가 하도 간곡한 성의를 보이기에 청을 들어주도록 하겠네만 이 장사라는 것은 말일세 쉽지만은 않은 길일게야. 각오 단단히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란 말일세. 아이고,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의 이 호의는
결단코 잊지 않음세. 허초 씨는 오생원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후 술자리는 파하게 되었고 허초 씨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오생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멍청한 놈. 어디 애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고도 내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아니, 영감. 오랜 친구를 만나셨던 거 아니셨어요? 어찌 이리 기색이 언짢아 보이십니까? 후사를 보지 못해 진작에 쫓아내버린 본처 대신으로 젊고 예쁜 맛에 들인 후처가 오생원에게 다가오며 묻자 오생원이 버럭 성질을 내며 일갈했습니다. 못이 어쩌? 친우는 연병을 누가 얼어 죽을 놈의 친우야?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싸게 이부자리나 피고 들어누워봐 이 여편네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놈을 가져다 놓지 않을 셈이여? 내 본처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았는가? 오생원의 외침에 무안해져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첩씨를 획 잡아 채 금치미에 거칠게 눕힌 오생원은 속 시끄러운 콧김을 잔뜩 뿜고는 용두질로 그녀를 꾹꾹 눌러대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은 아침 대바람부터 허초 씨의 아들 천석이가 오생원의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허초 씨의 부탁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오생원의 시동 노릇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천석이를 내려다보던 오생원은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쏟으며 거드름 가득한 태도로 입을 열었지요. 거 너희 아비가 하도 극진히 청하였기에 내 하는 수 없이 너를 드리는 것을 수락했느니라. 내 앞으로 너에게 장사의 기본과 나아갈 길을 알려주도록 할 터이니 곁에서 항시 나를 제대로 보필하며 어깨 너머로 잘 배워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생원 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부디 맡겨만 주십시오.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능력 없는 못난 아비를 둔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 제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내 아비가 쌓은 죄건을 어찌되었든 천석이 내 놈은 나의 밑에서 한 3년만 굴러먹다 보면 그 이후로는 너 혼자서도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수준으로 커 있을 터이니 너무 걱정일랑 말거라. 네, 생원 어른. 앞으로 열성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오생원이 마치 들으라는 듯 자신의 아비를 면전에서 대놓고 욕보임에도 천석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듬직하게 인사를 올리며 결의에 찬 눈을 보였습니다. 그런 천석이를 흘끔 흘겨보던 오생원은 마땅찮은 눈빛으로 몸을 획 돌려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오생원은 근 달포 동안을 천석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유랑 장사길에 천석이를 동행시킨 것이었어요. 말이 팔도 유랑 행상이었으나 사실 장사미천이라고는 다름 아닌 오생원의 집에서 직접 만든 조악한 가짜 강장 청심환이나 가짜 해구신 검포, 또한 가짜 기력보양제 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비싼 상품인양 비단보에 잘 말아 포장하여 괴짝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천석이에게 짊어지게 하였고 오생원은 앞장서서 단골 고객들의 집들을 방문하여 기세 좋게 그것들을 팔아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선 오생원은 늘상 왕래하던 사이인 듯 대문을 익숙하게 두드렸지요. 인기척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대궐 안으로 들어간 오생원이 집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야말로 나이가 지긋한 영감이었지요. 아이고 이보게 오생원, 어찌 이리 걸음이 늦었는가? 내 자네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자는가?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별고는 없었지요. 기사, 제가 항시 공급해드리는 그 강장제를 드시고 별고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그나저나 자네, 지난해에 꼭 구해준다던 물건,
이번에야말로 가지고 왔는가? 단단히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해놓겠다. 나와 깊이 약조하지 않았는가? 노쇠한 몸으로 장기침을 해대던 영감이 곁에서 부채질을 하며 심드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 첩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첩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래라도 하는 듯한 낌새였지요. 첩실은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버렸고, 그런 첩실의 엉덩이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던 오생원이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입 아프게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 이놈을 구해놓기 위해 조선팔도 안 나가본 바다와 안 둘러본 섬이 없습지요. 진귀하다는 소문이 팔도로 퍼져나가 있는 통에 이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뭡니까? 전국서 아저씨가 마른 귀한 물건이지요. 오, 그래. 참으로 고생이 많았네. 어디 좀 보여주시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것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는 해적까지 만나버린 통에 참말로 죽을 뻔하였지요. 이리도 어렵사리 구한 물건이니 가격은 제대로 잘 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천서가 여기 영감님께 우리 물건을 보여드리거라. 오생원의 하명에 천석이 짊어지고 온 짐짝을 열어 비단 보따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고급스러운 향나무 상자 안으로 소중하게 감싸둔 기력보양제가 영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저 오랑캐국의 우두머리조차도 감히 마음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귀하디 귀한 보력제입니다. 임금 앞으로 들어가는 진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이지요. 아시겠으나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오호라. 그래. 내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줄 터이니 일단 자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조리 내게 넘기게. 아이고, 어르신,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요. 저기 한양의 강참판 어르신 댁에도 가져가기로 이미 깊은 약조가 되어 있습지요. 이걸 여기서 영감님께 싸그리 넘겨버리면 저는 뒷감당이 아니 됩니다. 신들린 듯한 말솜씨로 그럴듯한 거짓부렁을 지어내는 오생원의 입담에 영감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가 되었지요. 어허, 이 사람아. 곱절로 쳐주겠네. 내게 넘기게나. 아까 보지 않았던가. 이 나이에 저런 젊은 첩을 끼고 사려니 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사정 좀 봐주시게나. 이러시면 참으로 곤란한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감님이시니 내 이번만 특별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절대 다른 곳에 소문내시면 아니 되시는 부부님은 또 명심해 주십시오, 어르신. 영감님께 전량을 넘겼다는 풍문이 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이제 다시는 영감님과는 거래를 못할 터이니 말입지요.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오생원이 영감에게 싸구려 가짜 언약을 덤터기 먹여 옴팡지게도 비싼 값에 밀어넣었고 천석이가 짊어지고 있던 괴짝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감의 집을 나선 지 조금 지났을 때 자꾸만 뒤를 돌아 방금 전에 기와집을 힐끔거리던 천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하생원 어른, 제가 무엇을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고 방금 파신 기억보양제 말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가 뜯어온 자포를 말려 집에서 대충 뭉쳐낸 한약 아닌지요. 그런 것을 어찌 저리도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으십니까? 천석이의 말을 들은 오생원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는 꾸짖듯 천석에게 소리쳤지요. 못이 어쩌고 어째? 아니, 이런 세상천지 덜 떨어진 놈 같으니라고는 제 아비를 닮아 융통성이라는 것이 아예 씨가 말라버린 놈이로구만. 이 멍청한 놈아, 본디 장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자네 진미에 진짜 백인 명약을 구해온들 그것이라고 어디 무조건 다 제값을 하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니라. 그저 좋은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그것이 곧 보양제요 보력제인 것을
저 영감은 골골대는 몸으로 저토록 젊은 첩실비위를 맞추느라 밤마다 진땀을 빼며 시달리고 있으니 이번 거래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느냐. 오생원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니 천석이는 실망스럽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생원 어르신, 그것은 남을 속이는 행위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이 그래도 썩 입을 다물지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슨 큰일을 배우겠다고. 내 놈은 참으로 부자가 되긴 다 글렀다 이놈. 화가 나 잔뜩 성을 내며 팔자걸음으로 앞서 걷는 오생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천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자라. 부자 말씀입니까? 천석은 오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앞서가는 오생원을 바라보다 그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서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니며 장사를 이어나갔지요. 두 사람은 정해진 기한 동안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사에 매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장사 미천으로 잔뜩 마련해둔 갖가지 가짜 보양제들을 몽땅 팔아치워 집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두둑하게 한몫 생긴 상태였지요.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아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나루터에서 오생원의 장기침이 유독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장사를 나서던 때부터 나오던 마른 기침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심해진 모양새였습니다. 이거야 원 제기. 해가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구먼. 자 서두르자. 이 배를 놓치면 하루를 꼬박 기다려서 배를 잡아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야. 예, 생원 어른. 우직하게 자신을 보필하는 천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그렇게 그들은 첫 장거리 장사길을 성공리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다녀보니 오생원의 생각보다도 천석이는 더욱 쓸모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초 씨에 대한 자격지심과 억하심정으로 천석이를 낮잡아보고 멀리하였으나 시종일관 성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한 모습에 서서히 그에 대한 마음도 열리고 있었답니다. 오생원은 그 이후로도 천석이를 데리고 곧잘 장사를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방방곡곡 조선팔도를 누비며 장사를 하며 천석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생원의 장사 수완을 알뜰살뜰 흡수한 천석은 이제는 오생원이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취월장 수완이 늘어 천석이는 당최 못 파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표한 금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돈만을 바라보며 건강을 돌보는 것에 게을렀던 오생원은 계속되는 험난한 장사의 여정길에 노출되어 나날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꼬박 3년을 채우고 나니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기에 장사 말미쯤에는 차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침으로 시작하던 곧불기가 이제는 뿌리 깊은 기침으로 변질되어 각혈의 빈도마저 잦아지더니 마침내 자리에 드러눕고 만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앙상해진 몸으로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오생원에게 한 짐 가득 장사거리를 실어나가 몽땅 팔아치워 엽전을 두둑히 챙겨온 천석이가 다가서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생원 어른, 좀 어떠십니까? 어서 쾌차하셔야 또 장사길에 나설 텐데요. 그동안 불평불만 한마디 뱉는 법 없이 자신의 밑에서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시중을 들어온 천석이를 어느새 신뢰하게 된 오생원은 자신을 찾아온 임종의 순간을 깨닫고는 입을 열었지요. 천석아, 그간 내 밑에서 온갖 툭툭한 일을 견디며 참으로 잘 버텨내었구나. 내가 가진 장사 수법을 너에게 모두 전수하였단다. 이제 나 없이 너 스스로도 충분히 부자가 되어 무너진 너의 집안과 가세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천석이 네가 나의 상단과 전방들을 맡아 관리하며 그렇게 명맥을 유지해다오.
그리고 우리 집안과 내 후처 역시도 내 잘 부탁하마.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을 힘겹게 전한 오생원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천석이를 올려다보며 글썽거렸습니다. 후계자로 삼을 아들 하나 없었던 오생원은 자신을 보필하며 긴 시간을 함께해준 천석이에게 의부사들과도 엇비슷한 감정까지 느끼며 어느새 천석이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끓어오르는 기침을 힘겹게 거두며 오생원이 말을 마치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천석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눈으로 오생원을 내려다보던 천석이 무겁게 운을 떼었어요. 부자 말씀이십니까? 생원 어른, 저는 그런 식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길은 음험한 노인네에게 가짜 환약이나 밀어넣으며 거짓된 강장제를 권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지요. 허나 말씀하신 대로 생원 어르신의 후처분 만큼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없으셔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선에서 잘 보살펴드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천석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오생원이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던 그때 마침 방문을 두드리며 오생원의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생원에게 먹일 약사발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지요. 처음에는 사이좋게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전처와 마찬가지로 후처인 그녀에게도 도무지 상기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실망한 오생원은 그녀를 구박하며 나날이 모질게 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처는 그 천성이 곱고 어지럽기에 오생원의 몹쓸 구박을 묵묵히 감내하며 지금까지 그를 제아비로 따르고 있었지요. 두 여인 모두에게 후사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 오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좀 어떠셔요? 이 약을 좀 들고 어서 쾌차하셔야지요. 여기 약을 우욱.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오생원에게 약사발을 내려놓으며 앉던 젊은 후처가 탕약의 후텁지근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양새가 여느 헛구역질과는 달랐음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오생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두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시여? 아니 이게 무슨... 언제부터요? 몇 달이나 되었는가? 그의 추궁에 화들짝 놀란 젊은 부인은 그저 고개만 떨굴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천석이가 오생원의 말을 가로채며 입을 떼었습니다. 어르신의 씨가 아니니 안심, 아니 관심은 끄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석 달 차 되었을 겁니다. 지피는 밤으로 셈을 해보면 아마 그쯤일 테지요. 3년간 장삿길에 나서며 자신의 젊은 처와 합방한 적이 일절 없었던 오생원이 천석이의 말에 돌아가는 상황을 퍼뜩 알아차렸지요. 어쩐지 밤만 되면 후처가 묘하게 자신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인다 싶었는데 이런 속사정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털썩같이 믿고 있었던 임종을 앞두고서야 자신을 돌아보며 인정해주려 하였던 천석이가 자신의 후처와 야음을 틈타 몰래 정분을 낸 것도 모자라? 그래, 그 씨앗까지 잉태하게 되었다니요. 참으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뭐시라? 이 이놈이 내 놈이 감히 내 처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분노에 핏발 가득 선 눈으로 무섭게 천석이를 올려보던 오생원이 깊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천석이의 멱살을 쥐려 했지만 병든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줄 리가 없었어요. 그런 오생원의 몸부림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천석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원 어른께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며 괄시해온 것을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시적 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생원어른께서 본인의 집안을 일으키고도 정작 저희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땐 냉랭히 외면하셨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생원어른, 일전에 저를 향해 부자가 되긴 글러먹은 놈이라 칭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허나 저는 생원어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걸었을 뿐 부자가 된다는 최종 목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적법한 후계가 끊긴 이 집안을 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의 후처와 새살림을 차려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담아왔는지도 모를 천석이의 진심이 담긴 잔잔한 분노에 오생원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황망한 눈빛을 내려다보며 천석이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생원어른, 본디 장사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라고 말이지요.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니 너무 노여워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이놈! 부엉이가 구슬프게 우는 삼경의 시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 못한 오생원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원통하게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오생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회환과 절망감, 그리고 참회인지 원통인지 헤아릴 수 없는 눈물 한 줄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오생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 천석이는 생전 오생원의 부자론에 대한 조언대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취하여 투철한 장사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그의 젊은 처와 부부의 가약을 맺고 오생원이 한평생 긁어모은 재산을 손쉽게 차지하여 기울어가던 허초 씨의 가세를 단숨에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간 핍박받으며 모진 구박 속에 살던 후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후처 역시도 자신에게 어질게 대해주는 천석이를 새로운 지아비로 모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